안녕하세요.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의 이승현입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어떤 곳에 사느냐죠. 집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주변 환경, 그 안에서의 생활, 공동체 모두를 포괄하기 때문인데요. MBC 강원 영동, 충북, 대전, 광주, 목포, 제주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프로그램 11번째 시간, 누구나 머물고 싶은 지역, 누구나 살고 싶은 집, 깊이 있는 대담으로 현안을 빠르게 진단합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살 자리, 주거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세종대학교 변창흠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주택 문제는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주택이 주거의 공간이라는 본질적인 기능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제 투자의 상품화, 또 금융화, 증권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으로서 이제 투자의 대상이 되고 또 이제 많은 경우에 또 이제 투기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이제 가격을 급등시키기도 하고 또 지역 간 이제 가격 격차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자산 이익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크게 이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로서는 이제 마음의 상처가 큰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주택 문제에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인구 구조가 계속 이제 바뀌고 또 소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는 주택을 이제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주택 문제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득이 증가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이제 집중하게 되는데, 이제 수도권은 이제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이제 몰려 살다 보니까 적절한 이제 토지의 공급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살고 있는 집을 이제 재건축하거나 이제 재개발해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기존에 이제 사는 사람들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더 많은 주택을 이제 공급해야 되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재산권 보호의 문제나 도시 계획 문제, 건축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어울리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물량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 주택 가격이 소득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벌어서 확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게 형성된 것이 가장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 정책은 이 수도권에서 높은 주택 가격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데 아무래도 역점을 맞췄고, 그 다음에 이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이제 조세 정책이라든지 또 개발이익 환수 제도라든지 각종 이제 투기 수요 억제에 위한 이제 규제 지역을 설정한다든지 뭐 이런 제도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더 먼 시각으로 이제 수요를 좀 분산시키고 또 이제 더 좋은 주택을 지방에 건설함으로써 수도권의 문제를 또 풀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일 지방의 수도권보다 더 좋은 주택 또는 맞춤형 주택 또는 아주 특성화된 주택을 충분히 이제 공급한다면 수도권에서 부족한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유출할 수도 있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된 인구를 좀 차단하거나 또 잡아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주택 문제를 그만큼 압력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 문제를 오히려 지역 발전에 좀 좋은 계기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주택을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주택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수요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주택을 통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주택만 충분히 그리고 수요에 맞게 저렴하게 또
장기적으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또 다른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작은 도시나 농촌에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지방에 내려오겠다는 사람이 10대 1, 20대 1 경쟁을 가지는 사례들이 워낙 많고,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아주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 주택 품질이 그렇게 높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쟁률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주택 정책을 수도권 또는 대도시의 주택 가격을 급등하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의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은 주택을 플랫폼으로 활용하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 기능들을 결합해서 그 자원을 재배분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하는 게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에어비앤비가 호텔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세계 최대의 호텔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플랫폼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이 플랫폼이 자원을 동원해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택도 어쩌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제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이 문제가 아니라 주택이 해법일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주택이 잘 공급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거 불안정 문제, 그 다음에 돌봄의 문제, 어떤 경우에는 사무실 부족의 문제, 일자리 부족의 문제,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관광객을 유치해서 이렇게 돈벌이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노인분들의 경우에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플랫폼이거든요. 주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브, 사는 곳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다른 기능을 더 결합시키자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플레이, 노는 곳, 그 다음 워크, 일하는 곳, 그 다음 런, 배우는 곳, 뭐 이런 것들을 결합시키면 주거 기능의 복합이 되는 거죠. 일종의 플랫폼 기능을 하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정착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태양광 에너지를 결합해서 태양광으로 기본소득을 만들면서 마을이 만들어져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되는 이런 공간을 꿈꾸는 게 이제 전남 해남에 있는 이제 솔라시도라는 그런 공간이고요. 뭐 이런 공간들을 테마형으로 이제 수도 없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주거 플랫폼 구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공급되는 주택의 약 한 80%를 수도권에서 공급을 하는데,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그만한 정도의 주택을 거꾸로 지어줘야만 지역 균형 발전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한 100만 호 정도를 지어서 수도권의 개발 이익을 활용해서 지방에 지으면 지역 균형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한 마을이 한 30호로 잡으면 30호를 한 3만 세대, 3만 군데를 만들면 한 100만 호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한 300만 정도가 농촌에 내려가서 지역 활력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지금 이제 정부가 일부 채택이 돼서 제가 있을 때 주거 플랫폼 사업으로 됐다가 지금은 이제 지역 활력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발전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군데를 선정했고 올해는 10군데 선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한 100만 호 하자 그랬는데 지금은 뭐 한 몇백 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정부가 정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면 주거 플랫폼 사업이 또 지역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보통 이제 압축 도시는 분산되어 있는 또는 외연으로 넓게 확산되어 있는 도시를 중심 시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압축적으로 개발하거나 또는 대중교통으로 연결해서 중심지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시를 이제 발전시키는 이제 개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거 플랫폼 사업이란 이 압축 도시의 한 단위 지역 또는 한 단위의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이제 마을이나 또는 그 건축물이 중심 시가지에 곳곳에 만들어진다면 압축 도시 개념과
이제 주거 플랫폼 사업이 동시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압축도시는 반드시 주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 시가지에 뭐 공연장이나 뭐 중심 상가라든지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포괄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거 플랫폼 사업은 그런 기능보다는 이제 주택을 중심으로 두고 주택에다가 다른 기능을 이제 결합하는 것이니까 압축도시의 구성 요소로서 이렇게 그 주거 플랫폼 사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주택 정책에 좀 근본적인 전환이 좀 이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인구가 2019년, 20년을 계기로 이제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더 이상 이제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빈집이 늘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소멸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이 서울은 약 한 40%쯤 됩니다. 그런데 이 도쿄나 파리는 50%가 넘거든요. 그 얘기는 앞으로 서울의 경우에도 1인 가구가 10%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 수 있지만 가구는 이제 그만큼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추계를 한 대로 보면 가구 수는 2038년이나 39년까지는 계속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구가 변하는 거죠. 1, 2인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지금 올해로 20%를 넘어서서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겁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지금 이제 1000만을 넘어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주택 정책은 이런 이제 인구 구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정도로 주택의 내용, 주택의 배분, 청약,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계됐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반성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1, 2인 가구 비중이 앞으로도 급격하게 늘어나지만 1, 2인 가구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공급되지 못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정상적인 가구,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에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 정책들은 이제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고, 또 1인 가구만 살 때 단순히 주택만 공급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외롭지 않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충족해내고 작은 마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기능들이 결합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거 플랫폼 기능이 또 필요한 겁니다. 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 또는 입주자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거나 혁신 공간을 만들거나 뭐 또 예술인 단체로 이렇게 같이 거주하거나 이렇게 해서 새로운 생산을 만들어내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주택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가 인구 구조를 고려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주택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소멸에 대응해서 주택 정책을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하나는 통합, 또 하나는 혁신입니다. 통합은 주택을 주택 하나로만 쳐다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농촌 주택은요, 국토교통부는 대부분 도시 주택 문제를 주로 다룹니다. 또 농림부는 농촌을 주로 다루는데 농민이나 농업 중심이고 농촌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농촌 주택은 그 중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 주택은 국토부와 농림부, 그리고 이제 노인들은 또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보건복지부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각종 문화생활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관광체육부의 일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 부처의 일들이 결합되어야만 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들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아까 제가 그 정부 정책에 소개했던 지역 활력타운은 8개 부처가 결합되어서 지금 10개 지역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 지역 문제 또는 지역의 주택 문제가 한 부처 일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결합될 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제 통합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에 정책하던 것과 다른 혁신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주거 플랫폼이라는 것은 지역마다 다른 속성을 가지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돌봄이 만들어지는 주택, 또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 폐교를 막기 위한 주택,
또 어떤 경우에는 혁신 공간으로서 농촌 지역에서 창업하는 공간, 일본의 가미야마라는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방식. 또 어떤 경우에는 문화예술인들이 모인 이제 타운도 만들어질 수 있고, 에너지제로 주택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주택 유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기존에 없던 것이죠.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참여, 발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혁신과 통합의 정신으로 주택 정책을 바라봐야만 농촌 지역의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 정책이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사례들을 널리 소개하고 또 끊임없이 여러 주체들이 모여서 또는 정부에서 여러 부처들이 모여서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의 안정적인 주택을 특화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11번째 순서로 누구나 머밀고 싶은 지역, 누구나 살고 싶은 집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공간연구원 주택문화연구단 성은영 단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건축공간연구원의 성은영입니다.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이자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용욱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강원연구원 추용욱입니다. 앞서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택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변창흠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분께서는 지역의 인구 감소와 주거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성은영 단장님. 저도 변 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 부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인구의 총량 감소가 시작된 지가 이미 2020년 4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주택 수요 총량은 크게 줄지 않았다. 그리고 빈집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였던 게 엊그저 같은데 사실 2040년부터는 그 가구 수조차 줄 거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기존에는 도시의 원도심은 쇠퇴를 하고 그러면 신시가지 개발을 통해서 원도심 인구가 이전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원도심을 재생하고 신시가지는 개발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다. 이런 전략들을 추진을 해왔는데 사실상은 이제는 사실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그리고 주변 도시 할 거 아니고 이제 다 같이 인구가 줄고 다 같이 줄어드는 관점에서는 이제 어느 지점에 대해서 주택 공급이랑 밸런스를 맞춰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방 소멸 문제가 사실은 비단 이제 어느 특정 지역, 89개 인구 감소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단위의 각 도시의 문제가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는 이제 주거 정책이 전반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2016년부터는 우리나라 주거 정책도 주택 정책에서 주거 정책으로 질적인 부분에 이제 초점을 해서 정책을 바꿔오기 했는데요. 사실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되는 농촌 지역의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주택 공급을 할까? 아니면 인프라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좀 우왕좌왕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되는 지방 도시에서도 어떤 주거의 질적인 문제 그리고 어디를 질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추용욱 센터장님께서는 강원 지역의 도시 재생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데요. 주거 정책, 주택 정책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변창흠 교수님 말씀 그리고 성은영 단장님 말씀에 이제 저도 지극히 공감하고요.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가 인구 감소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고 특히 저희 강원 특별자치도 이제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만 지역 소멸이라는 그 방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큰 화두도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주거 또는 이 주택과 관련되는 그런 분야에서 과연 인구 감소가 진행될 때 지역은 소멸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큰 화두 속에 기본적인 주거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인구가 감소돼서 사회적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한 서비스가 유지가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지역의 사회 경제나 지역의 이 경제적 기반이 약화가 되고 빈집은 또 나오게 되고 구조는 또 변하게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그런 차원에서 인구 감소 초래하는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국민 모두가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또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주거 정책,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빈집이 나오는 거 보면 절대적인 주택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역시도 이제 쏠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그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처럼 새 집을 원하기 때문에 새 집 쪽으로 또 원도심을 떠나서 신주거 지역으로 옮겨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정책이 필요한 걸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민들, 시민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바라는 그리고 지자체에 바라는 주거 정책, 주택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께 물어봤습니다. 현재 사시는 지역의 주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전은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아파트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대전시에서도 청년주택 보급률을 늘린다고는 했지만 체감상 느끼기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도 않고 또 사실은 저나 제 또래 친구들을 보면 청년주택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게 대다수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구는 다른 곳에 비해 편의시설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는 지역에 대한 어떤 이제 청년 주택 공급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 아직 대전은 그런 공급적인 면에서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도계광업소가 폐광되는데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퇴직을 하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 도계에 정이 들었으니까 살고 싶어도 아파트 살던 건 비워줘야 되고 그런데 새로 들어갈 공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지금 기존에 있는 행복주택이나 제주개발공사에서 하는 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노후된 주택들이 많아요.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외곽지로 많이 빠지거나 뭐 함덕이나 봉계나 이런 쪽으로 빠져가지고 교통편이 좀 많이 좀 안 좋거든요. 네, 지역의 청년들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임대주택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아무리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좁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 주택의 형태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도 있더라고요. 서은영 단장님, 우리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네네. 지역민들, 뭐 공공으로 공급하는 이런 주택에 대해서 어떤 요구들이 있나요? 주거문화연구단에서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들이 다양한 수요를 기반으로 주거 정책을 마련해보자 이런 연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전후 이제 우리가 6.25 이후에 주택 공급에 이제 좀 치중을 해왔고 주택 공급에 이제 편리한 그 아파트 유형에 좀 집중을 해오다 보니까 2023년 현재 우리나라 63%가 아파트 유형입니다. 사실상 이제 한 40년간 이렇게 아파트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지금 청년 세대들도 대부분 아파트라는 주택 유형을 이제 경험을 하고 커온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파트가 갖고 있는 장점, 이제 여러 이제 공과가 있겠지만 여러 장점들 중에서 어떤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쾌적성이라든지 보안성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다양한 주거 형태라고 했을 때 주택 유형도 다양할 수 있겠지만 주택이 놓여져 있는 입지라든지 인프라라든지 환경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아무래도 아파트 키즈들이 이제 커온 주택의 상황들에서 자꾸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청년들은 다양한 수요들을 불편함도 참을 수 있다. 이런 이렇게 오해가 좀 있습니다. 사실 다양한 주거 형태라고 했을 때도 이제 주택 유형도 다양해야겠지만 주택의 편의라는 최저 적정 수준은 담보한 상태의 다양한 수요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주셨던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어느 적정 규모가 필요하다. 그리고 LDK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방 하나, 주방, 부엌, 그리고 이제 거실 요거 세트 정도는 다 갖춰져야 청년들도 살고 싶다. 이런 이제 연구들
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남해에 내려간 청년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다양한 그 기회의 땅이 있고 어떤 지자체에서 주는 정책적인 그런 수혜라든지 기회라든지 이런 건 다 누리고 싶은데 주거 상황이 좋지 못해서 오래 못 있을 것 같다. 이런 소리도 저희가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 주셨던 다양한 주거에 대한 의견들 속에서도 이제 어떤 입지적인 측면이나 편의적인 측면에서 인프라를 갖춘 주거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공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거 문제는 뭐 워낙 복합적인 부분이잖아요. 교육도 있어야 되고 문화 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오늘은 이제 지역 인구 감소라는 관점에서 좀 논의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역에서 인구가 점점 유출되고 출생률도 저하되면서 이제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떠나지 않고 지역에 머물 수 있게 할까? 그리고 또 수도권 지역에서도 지역으로 인구가 좀 유입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방안을 좀 이 자리에서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변창흠 교수님, 그 도시 재생 차원에서는 어떤 접근들이 있을까요? 농촌의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성은영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좀 기대와 좀 환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도시재생 사례를 보면 뭐 중세 때 지은 이제 주택이나 뭐 성 같은데 또 마을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농촌 지역을 과거에 있던 형태나 또 유산 그대로 마을을 보존하면 의외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큰 기대를 갖고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떠나지 않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재생에서 농촌 주택은 도시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는 이제 오래된 주택이기도 하지만 너무 낡고 너무 열악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고 또 안전상의 또 위험도 있고 최소한의 주택의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정비가 이제 필요하고, 이 물리적 정비랑 도시재생이 좀 결합되는 그런 형의 개발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도시재생과 관련되거나 도시정비와 관련되는 각종 제도들은 도시지역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정비 사업은 주택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토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촌의 토지 등의 소유자분들은 도시에서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훨씬 더 나쁘게 이렇게 개발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약한 뿐만 아니라 추가로 부담해야 될 각종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나 의지가 전혀 없으신 거죠. 거기다가 이제 사업성도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헌 집을 줄 테니까 새 집을 공짜로 받는 뭐 이런 형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각종 그 공공주택법이나 뭐 이런 제도들이 농촌에는 잘 적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나대지 상태에서의 택지개발이나 공공주택 사업은 가능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농촌주택에 대해서 적절한 양 또는 이제 적절한 형태의 사업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이제 필요한데, 그게 지금 제도화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주체라도 나서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로서 역할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지방공기업, 그 중에서도 이제 도시개발공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기관들은 이제 부채 부담이나 또 개발 사업에 대한 경험 부족, 뭐 이런 문제 때문에 1000채 이상의 주택을 하면 상당히 좀 재무적인 부담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LH와 같은 전국 조직이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농촌 주택에서는 사업성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업성 부족 부분을 누구가 보전해 줄 거냐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 주택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사업성 부족 부분 또는 이제 지방 공기업의 경우에 부채 부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재생 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할 때는 기술적인 자문이나 사업성 보존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또는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뭐 신개발뿐만 아니라 이 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도 상당히 좀 어렵고, 이 부분에서 문제 인식을 하고, 이것은 결국 이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원을 하고 특히 이제 자금 측면에서도 이제 국고보조금이나 주택도시기금 같은 것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창흠 교수님께서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이걸 지어서는 수지가 맞지 않고 또 개인들도 리모델링 혹은 도시 재생했을 때 뭔가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나 농촌 지역에서는 이 부분이 거의 이제 가능하지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 말씀만 들으면 사면초가인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을 하고 계신가요? 예, 추용욱 센터장님은 가장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강원 지역엔 이제 고령 인구도 많고 또 빈집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원도 빈집이 실태조사가 이제 처음 시행 2017년에 약 한 3,400호 정도였는데 23년 12월 기준으로 뭐 24년에 데이터는 약간 다르지만 6,700호 정도. 그래서 600원으로. 예, 한 50% 이상의 빈집이 늘어나게 됐고요. 이게 이제 구조를 좀 살펴보면 당시 17년에는 도시 쪽에 빈집이 상당수 있었다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농산호촌에도 빈집이 다양하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건 도시 지역의 인구 감소가 이제 농어촌 지역에도 점점 그러한 스펙트럼이 더 확장되고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정답처럼 말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뭐 지역의 사회 구조 또는 경제적인 여건 등을 통해서 정주할 수 있는 정책이 이제는 좀 만들어지고 주거하고 주택의 개념에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좀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뭐 주거든 주택이든 지역에 이제 요즘 말하는 정주 인구, 뭐 생활 인구, 관계 인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그런 인적 자원들이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찾아간다. 이제 이런 방안.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주민등록 인구수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 직접적인 지역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정주 인구의 체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도시재생 사업 내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면서 도시재생 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타이틀이 꽤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었고 일부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이 정책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현장과 정책의 이 그 차이가 조금 보이는 그런 단계도 되고 있어서 저도 또한 고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공간 연구 차원에서는 어떤 모델들이 좀 제시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재생적인 측면이나 지역에서의 뭐 현황들 말씀 주셨는데요. 지방 소멸, 지역 소멸의 이야기가 시작된 게 이제 뭐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2014년 정도에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 이제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다 같이 사실상 좀 장기 계획의 측면에서 인구 소멸들을 대응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가장 먼저 공간 구조에 대한 틀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뭐 쇠퇴다, 쇠퇴도시다 이렇게 공간적으로 줄어들고 인구 감소가 줄어들고 저성장되는 국면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시각을 이제 이건 당연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축소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게 스마트 축소를 해보자 이런 논의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축소라고 하면 사실 뭐 거창할 건 없고요. 사실 기존에는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 공간 구조를 이제 마련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여기에 산업이 발달을 할 거니까 인구수가 뭐 100만이 늘어난다면 우리가 주택이 얼마가 필요하고 인프라가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성장 지향형의 공간 구조였다면 이제는 줄어들 게 자명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한다면 공간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고요. 기존에 빈집이 많이 발생되고 이제 성장 시대에 만들었던 인프라들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요것들을 줄여가는 그 초점을 결국 거점을 잡아서 어디를 중심으로 줄여가고 인프라들은 좀 털어내서 공적 비용들을 좀 축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다만 이제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이 어떻게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주거 환경의 수준을 계속 담보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축소의 논의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차원의 이제 공간 구조 모델이 스마트 축소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화 시점에서 지방 소멸을 먼저 이제 좀 위기 의식을 가졌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 구조 모델을 그렇게 설정을 하고 계획 자체를 뭐 입지 적정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도입을 해서 기능적으로 좀 집약해야 될 공간들은 더 주민들의 주거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를 더 투입을 하고 주거지가 없고 인프라가 없던 곳에는 이제 아무래도 개발 이전의 시점으로 녹지화로 돌리거나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간 구조 모델들을 모색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연구들과 고민들은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어느 지점을, 어느 지역을 녹지화를 하거나 좀 덜 개발하고 어디를 더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고령자를 위한 주거 정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고령자를 위한 별도의 이런 주거 정책 혹은 뭐 그런 타운 조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정부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어떤 뭐 요양보호라든지 이런 그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좀 이렇게 사람 인력을 지원을 해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이동을 도와드린다거나 아니면 의료적인 케어들을 도움을 주거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가고 있고요. 사실 이제 국토부 차원에서도 하드웨어적으로 고령자 복지주택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조금 더 이원적으로 가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 플러스 이제 공간적인 제공이 필요한 사업들이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있고 그게 이제 좀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고령자에 대한 주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가 이제 좀 공감하다시피 이제 노인들은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나이 들고 싶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이제 정부나 주택적인 주거 환경적인 지원들이 뒷받침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위한 주거 정책이나 복지 사업 커뮤니티 케어 정책들이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지방의 노인들은 조금 더 서울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봐도 서울에서는 한 10분 거리에서 모든 그런 인프라들을 노릴 수 있는 반면에 지방에 계신 노인들은 이제 특히 읍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차를 타고도 20분, 30분을 이동을 해야 병원에 갈 수 있고 이제 노인 복지센터에 갈 수 있고 거기서 체육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근린 환경 속에서 그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집약해주는 사업들이 이제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고 민간 영역에까지 그런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한 논의들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용욱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강원도 지역, 특히 영동, 강릉, 양양 이쪽은 또 뭐 서퍼비치에서 많은 젊은 분들도 유입이 되는 것 같은데요. 관광객 중심으로요. 하지만 여전히 뭐 영월이나 뭐 태백이나 이런 데는 계속 감소되고 있고 빈집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재생 또 고령자에 맞춘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연구되고 있나요? 단장님 말씀하셨던 이제 장소적인 장소 애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장소 애착이 이 공간적으로 정서적인 유대감 그리고 심리적인 편안함 그리고 이제 동년배들 같이 함께 자라고 늙어가고 신체적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만족하는 그런 심리적인 환경이 엄청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고 싶지 않고 이곳에서 노년을 보내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취하고자 하는데요. 강원도는 조금 더 나아가서 고령자가 특화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고령자 중심의 유니버설 건축이라든지 다세대와 함께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밀집 뭐 빌라라든지 서울에서 이렇게 또는 경기도 일원에서 피턴, 유턴 새롭게 정착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탤런트를 발휘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뭐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레크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응용하고자 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나 또는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변화가 주는 심리적 변화는 굉장히 큰 사항이고,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현상에서 정말 고령자, 그리고 앞으로 고령자가 되어야 되는 이제 또 수많은 그런 분들에게도 적정한 기준의 그런 주택들이, 주거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장소 애착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살던 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뭔가 주택 정책이 이루어지고 지원이 있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변창흠 교수님께서는 주거 복합 플랫폼이란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이 주거복합 플랫폼은 이제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고령자의 은퇴촌 또는 이제 돌봄형 이제 주거 공간 또 주거복합 플랫폼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에 이제 다른 기능들을 추가로 복합해서 넣는 게 이제 주거복합 플랫폼이죠. 근데 이제 그 다른 기능이 이제 돌봄 기능,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기능 또는 이제 문화적인 기능, 뭐 각종 이제 의료 지원 서비스 기능들을 이제 주택의 일부라도 집어넣어서 주택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기능들의 역할들을 대신해 줌으로써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않고 지역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다. 뭐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일본의 평생 활약 마을처럼 마을이 하나의 이제 공동체가 돼서 마을에서 돌봄 기능하고 그다음 일자리 기능이나 뭐 봉사 기능, 뭐 노노 케어 기능들이 이제 같이 결합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복합 기능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새로운 이제 타운 형태로 노인 전용 타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고창에 보면 이제 서울 시니어스 고창 타워라고 이제 그 농촌형 이제 주거 복합 단지로는 이제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데, 뭐 그런 방식으로 그 노인들의 전용 공간이 이제 만들어진다면 농촌 노인 주택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실제 이제 노인분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내 집에서 그냥 살겠다 이렇게 단언을 하시거든요. 그게 심각한 부분이고, 한 마을에 뭐 평균 나이가 70 넘는 경우가 있고요. 그분들이 떠나질 않으시고 농촌에 젊은 분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 한 10년 정도를 현 상태로 유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지역은 다른 데로 모으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지역에 새로운 분들을 유입시켜서 복합화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가구인데도 끝까지 집 옮기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면 그냥 집을 리모델링 하기보다는 요즘 뭐 이동식 주택이라도 만들어서 그분이 거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집을 다시 모아서 다시 재편하는 이런 노력까지도 우리가 복합적으로 좀 바라봐야만 농촌 노인주택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창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장선으로 시간이 더 흐르면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빈집으로 남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농산 어촌 지역 혹은 뭐 지역의 빈집 문제, 그 통계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성은영 단장님. 네, 우리나라 이제 빈집의 총량 전수조사라고 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올해인 것 같고요. 전수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는 주택 총조사인데요. 호수로 봤을 때 한 160만 호 정도가 이제 빈집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심각해질 부분이 이제 기존에는 그냥 단독주택이라든지 오래된 이제 주택들, 그리고 이제 주거 정비를 기다리는 정비구역들에 해당되는 그런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이 꽤 도시 내에 있는 빈집으로 많이 잡혔다면, 미분양 물량에 해당되는 신축의 아파트를 포함해서 이제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의 이제 빈집이 이제 발생되기 시작해서 공동주택, 그러니까 법적으로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는 집합주택들에서도 빈집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사실상 전체 그 빈집의 한 60% 가까이가 이제 공동주택 빈집이 되면서 빈집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질 것으로 이제 통계치들로는 좀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도시 지역들은 10% 미만의 빈집률을 보이는 반면에 이제 읍면 지역에 해당되는 우리 이제 농촌 지역들에서는 이제 전체 주택의 15% 이상이 빈집으로 이제 비어 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동네 마을의 분위기도
굉장히 좌우될 것 같네요. 지금 강원 지역에서의 그런 빈집 문제, 지금 고령으로 인해서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주에 의해서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나요? 강원도에서는 현재 빈집을 이제 그 강원자치 광역도청에서 1년마다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7년부터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운영과 관련된 정책은 지자체 권한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저희 강원도 18개 시군에 대한 빈집 조사를 매년마다 시행을 해서 데이터를 계속 이제 쌓아두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그 빈집의 등급에 최근 들어서 1등급에서 4등급 기준에서 이제 3등급 기준으로 이제 전환시키겠다. 근데 이게 아마 그 정책이 올곧게 사용될지, 사용되는 그 지자체도 있기는 합니다만, 강원도는 이 보조금 사업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지자체의 빈집을 재활용하는 그런 측면으로 하려고 이제 계속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빈집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 뭐 전국적으로 몇 개의 지자체가 수립을 했는지는 아직 저도 잘 모릅니다만, 강원도는 지금 춘천시가 유일하게 빈집 정비 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폐강 지역인 삼척 영월 이런 지역에서 이제 태백 이런 지역에서 빈집에 대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려는 그런 지자체의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강원도 지역은 나홀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형 아파트가 이제 지역의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토지 이용 변경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이 아파트가 이제 건립된 지 40년, 30년이 넘어가는 수준에 있고, 도시화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소규모 주택 정비 뭐 이런 형태로 준비가 될 텐데, 강원도 지역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소유주가 이제 뭐 다 밖으로 떠난 경우들도 있고요. 아파트 한 채만 딸랑 있으니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만, 지금 지역 소멸 시대에서 빈집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좀 큰 도시인 춘천, 원주, 강릉도 계속 나오고 있고, 폐광 지역이라든지 이 저희 그 탄광 지역에서의 빈집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특별한 답을 내리기보다는 이걸 제대로 잘 조사를 하고 5년 단위, 10년 단위 수립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지역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춘천이 이제 모델이 돼서 맞습니다. 전국의 어떤 벤치마킹의 사례가 될 수가 있겠군요. 네. 지금 강원연구원에서 도시 재생을 담당하고 계셔서 부담도 굉장히 크실 것 맞습니다. 같기도 한데요. 또 변창흠 교수님께서는 LH 사장 시절부터 빈집 이음 사업을 시행을 하신 적이 있네요. 빈집을 이제 비축하고 나중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나 또는 정비 사업에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확보하는 이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100호를 매입하기로 하고, 또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한 5,000호를 이제 매입해서 비축한 후에 나중에 이제 정비 사업을 하거나 또 집단적인 정비를 할 때 그 이제 기본 재원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 우리도 이제 참조할 만한 것은 이렇게 비축했다가 나중에 이제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리모델링해서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본의 경우에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잘해서 마을 전체가 아예 호텔 용도로 이제 쓰여서 그 빈집을 이제 관광 숙박용 또 외지인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또 활용하는 게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이 빈집을 쳐다볼 때 집 단위로 뭐 몇 채씩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것을 이제 지원하는 이런 제도도 필요한데, 저 마을 단위로 또는 지역 단위로 좀 복합적으로 정비하거나 또 복합적으로 테마형으로 이제 활용하는 방안들까지 보면 지역을 훨씬 더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구 소멸 시대에 빈집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남 강진군에서는 이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성과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함께 한번 보시죠. 어떤 계기로 이 공간이 조성이 됐나요? 처음에 이제 청년마을 사업을 시작하고 이제 참여자들을 모집을 하게 됐었는데, 첫 해에 내려왔던 참여자들 중에 거의 한 80% 이상이 지역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지역에는 빈집도 많고 유휴 공간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이런 외지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이제 친구들이 머물고 싶은데 있을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그때 당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이라는 걸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의견들을 저희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제 그 목적성을 가진 공간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좀 제출을 하게 됐고, 선정이 되어서 조성이 되게 된 공간입니다. 우선 이제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숙소는 쉐어하우스 형태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가정집의 형태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키친과 거실 공간이 있고, 2인 1실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생활 공간이 갖춰져 있는데, 선택적으로 공용의 시간을 보내거나 따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좀 구상을 하게 되면서 숙소 공간을 지금의 형태로 만들게 되었고요. 한 층에 4명씩, 그래서 성화객잔에는 최대 이제 한 번에 8명의 인원이 수용이 가능하고, 읍에도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 16명까지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빈집 리모델링 조성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강진군이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빈집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저희 지금 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입주자를 이제 모집하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해서 인구 유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진군과 집 주인이 이 빈집 매물을 5년 또는 7년으로 무상 계약을 합니다. 빈집 리모델링 공사까지 완료를 하고요. 공사가 끝나면 강진 품회라는 사업명으로 강진군 외부인을 입주자를 선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존에 사신 주민분들도 만족하고요.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입주자들, 기존의 분들과 잘 지내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강진에 좀 집이 없어서 임대료가 비싼 편이라고 들었는데, 임대료 부분이 해결되다 보니까 좀 안정이 되고 좀 생활하는데 여유가 있어서 좋습니다. 옛날 집이라서 걱정했는데 리모델링이 깔끔하게 돼 있어서 신축집 못지않게 사는데 전혀 불편함 없고, 정말 추천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줄 계획입니다. 네, 우리 제비마을은 권역 사업을 하던 게 있었거든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선진지견학을 제주도 아방마을을 다녀왔어요. 거기에서는 육지에서 제주도로다가 유학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모티브를 삼아서 우리 마을에도 타 시군에 있는 학부모 가정들을 이주를 하도록 해보면 안 될까 해서 그걸 짓게 됐는데 14가구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16명이었던 학생 수가 불과 3년 사이에 56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학교와 마을을 살리게 되었답니다. 시골이나 이렇게 농촌으로다가 이사를 오고 싶어 해도 집이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저렴한 임대료로다가 타 시군에 있는 학부모들을 이렇게 모시는 거죠. 모시면은 이제 그분들이 여기 오셔갖고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 이주하게 된 거는 일단 아이들을 시골에서 키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고 어릴 때는 많이 뛰어노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아이들한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알아보다가 이제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 이제 거주 비용이 거의 안 든다고 들어가지고 이게 지원해서 오게 됐어요. 그 제비둥지에 살면서 좋은 점은 일단은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단은 거의 없는 거, 유치원에서 이제 필요한 경비 같은 거 다 지원이 되고, 이제 그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면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 주거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농촌 여기 귀촌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주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제 그 시골에는 저희도 이제 꽤 많이 찾아보다가 이 제비둥지를 발견한 건데 의외로 월세 주택 같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지역에서 하는 사업 같은 걸 잘 찾아보셔가지고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아이들의 일단 행복도는 되게 높아지고, 이제 제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만족도가 꽤 높은 것 같아요. 네,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집주인과 협의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한 후에 지역에 이주를 원하는 사람에게 10,000원에 임대한다.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서 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좋은 유인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빈집이 발생했을 때 저 빈집세란 걸 적용할 수도 있나요, 법적으로? 사실 이제 빈집 등 그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각 지자체별로 빈집 정비 계획을 이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집 정비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빈집 실태 조사를 해야 되고요. 실태 조사를 해서 빈집들의 상태에 따라서 양호하거나 불량하거나 등급을 나눕니다. 많이 불량한 경우에는 빈집은 철거를 하기도 하고, 이제 다른 용도, 아까 이제 변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비축을 해서 다음의 용도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이제 즉시 이제 판단을 해서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의 그 기본에는 빈집을 빈집인 채로 놔두지 말아야 된다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실증적으로도 하나의 빈집이 발생을 하면 빈집은 전염병처럼 이제 그 주변 지역에 확산이 되기 때문에 빈집이 밀집된 곳에는 더 사람들이 오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악화 일로를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빈집인 채로 놔두지 말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빈집세가 이제 도입이 되었고요. 사실 이제 캐나다나 일본에서는 이미 10수년 전에 빈집세는 도입이 돼서 이제 활용이 되었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빈집세뿐만 아니라 이제 빈집인 채로 놔두지 않기 위한 자구책들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정부 정책에서 좀 이런 부분에서 보완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 좀 궁금한데요. 변창흠 교수님,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서 주거 대책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될까요? 농촌 지역에 또는 이제 지방에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 청년들이 떠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외부에서 다른 이유로 농촌이나 지방에 이제 다시 내려와서 새로운 이제 삶의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안정적인 이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일본 사례에 대해서 이제 재밌는 내용들을 이제 많이 봤는데, 지방에서 교육이 단순히 이제 큰 도시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대기업이나 이런 데 이제 취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이제 제대로 알고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초중고등학교 교육 때부터 이제 충실히 했을 때 그 지역에 거주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 친구들이 이제 외부에 갔다가도 다시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이제 사례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지역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형태의 주거나 삶의 양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성이나 문화 또는 지역 고유의 이제 산업 또는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는 이제 삶의 양식이나 가치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이나 또 유럽은 이제 중세를 경험하면서 지역이 오랫동안 이제 그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게 이제 축적되어 있는데, 우리도 흩어져 있는 이제 그런 역사 문화적인 흔적이나 지역 자산들을 이제 찾아내서 그것이 이제 어릴 때 이제 교육에서 이제 계속 반영되면서 지역이 머물고 싶고 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공감한다면 지역에서도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지역에서 자기를 실현할 수 있고 성공적인 이제 삶을 살 수 있다는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주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1시간 해봤는데요. 끝으로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 강조해 주실 부분들을 한 분 한 분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추용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어쨌든 저희 이제 글로벌 사회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후 변화, 탄소 중립, 스마트 AI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또 살고 있는데, 또 굉장히 기본적인 아주 1차원적인 형태에서의 정책들이 필요한 사각지대이면서
무한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 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인구 감소 지역 소멸로 인정해야 될 부분들은 지극히 인정을 하고, 더 나아가서 미래 세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목적과 의식으로 이 주거 정책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정책이 만들어지고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성은영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방금 추 센터장님이 너무 저희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다가 조금 더 얹어보자면 인구 감소나 가구 축소 그리고 지역의 축소, 지방 소멸까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부닥쳐 있지만 지금 여건이 굉장히 또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일수록 이제 공간 구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주거 정책은 조금 더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단계적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 빈집 문제도 얘기를 했고 고령자 문제, 주택 문제도 얘기를 했고 청년 주거 문제도 했고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주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다양한 층위의 계층들이 갖는 주거 수요들은 분명히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모두가 이제 만족할 만한 정책을 추진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가지고 합의를 이뤄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변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인식 전환이 그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합의를 이루어가면서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미래 세대에 우리의 어떤 부담을 넘겨주지 않는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거, 주택은 부동산 문제와 함께 이제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인식이 되어 왔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기도 하고 국가에서 개입해서 뭔가 정책을 펴는데도 어느 제한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변창흠 교수님께서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하셨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데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경험을 했고 안 되는 것도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택 문제는 이 대부분 나라에서 이 금융화, 자산화 돼버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금 자기가 버는 소득의 절반 정도를 임대료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 소득을 전부 이제 임대료로 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뱅크 오브 머면 데드라 해서 엄마 아빠 은행, 아빠 엄마가 돈을 대주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모든 게 이제 서열화되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신분화돼 버리고 그런 집이 모여 있는 데가 이제 최고급 상지가 되고 나머지 지역은 하위 지역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주택이 삶에서 이렇게 서열화를 만드는 이 계기가 돼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못 살고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새로운 만족을 만드는 것을 보여줘야만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최고급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구나, 그 다음에 더 만족스럽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것은 지방에서 또 지역에서 그런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가치의 서열화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주택에 지역마다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계속 발굴해내고 그분들이 보람있고 자랑스러워 하듯이 다른 분들도 우리도 이렇게 만들자라는 것이 지역마다 경쟁적으로 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는 개척자들이 계시고 그런 문화가 있구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자. 지금이 아니면 나이 들어서 그 다음에 좀 떠날 때 이렇게 살자는 게 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편지가 이 시간 되니까 도착했습니다. 행복 로컬을 이야기하시는 분인데요. 서울시립대학교 정석 교수님의 정쌤의 로컬 편지 듣고 오겠습니다.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서울시립대학교 정석입니다. 집은 인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을 재테크산으로 생각하는 우리에게 집이 인권이라는 말은 조금 낯설게 들리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식주라는 말이 있듯이 집도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인 게 맞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좋은 집에서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도 옷도 집도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 약육강식의 정글일 것입니다.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어느덧 마지막 편지가 되었네요. 오늘은 인권과도 같은 집 이야기로 로컬 편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서울 SH공사의 공익 광고 중에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사고 파는 물건이나 부동산으로서의 집이 아니라 누구나 편안하게 쉬고 단잠을 잘 수 있는 사는 곳으로서의 집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1위로 늘 손꼽히는 도시가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입니다. 이처럼 행복한 도시 비엔나의 시민들 가운데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60%가 넘는 비엔나 시민이 내 집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수준도 훌륭하고 5년이나 10년 한시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임대료도 엄격히 통제되어 임대료 인상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유럽 국가들은 1900년대 초부터 주택법을 제정해 집에 관한 권리, 즉 주거권을 철저히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가 대부분의 주택 가운데 30% 정도가 임대주택인데 반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대주택 비중은 10%에도 못 미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정부의 주택정책은 더 늦기 전에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라고 압박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영혼을 끌어들여 집을 사라는 영끌 현상이 그 절정이었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지만 국민의 행복도가 바닥이고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출생률이 낮아져 인구 위기에 빠진 이유도 실은 집 때문인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많이 아픈 나라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등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해 역대 정부가 오래 노력했는데 풀리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대증요법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사는 게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인구 위기도 여기에서 비롯되었고 부동산 가격 폭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이라는 근본 원인을 그대로 둔 채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수도권에 신도시를 짓고 도시철도를 연결하고 심지어 GTX까지 건설한다면 수도권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더욱 악화시키는 심각한 실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고 전국의 빈집과 빈상가 사무실이 수백만 채로 늘고 있는데 왜 신도시를 건설하고 아파트를 지을까요? 지방도시들은 미분양이 심각한데도 왜 계속 신시가지와 아파트 단지를 개발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밑도 끝도 없는 개발만을 해오고 있는 이 개발병부터 고쳐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선진국들도 모두 다 개발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인구가 늘고 도시가 팽창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개발 시대를 지나온 뒤 지금은 재생 시대를 천천히 살아갑니다. 대규모 신개발, 재개발을 아직도 계속하는 선진국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집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도권 인구 집중부터 막아내고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을 늘려 누구나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개발 방식이 아닌 재생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대규모 신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이제 그만하고 그 대신 리모델링이나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서울 SH공사의 누리제 사업이 좋은 예입니다. 서울 강북의 오래되고 열악한 저층주택을 SH공사가 매입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소규모 임대주택을 짓고 집주인도 임대주택에 살면서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한 만큼의 연금을 받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도 아주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병에서 벗어난다면 그 길들이 보일 것입니다. 크게 신개발, 재개발하는 그 신재에서 벗어나 작게 고치고 채우는 작고채로 우리 도시를 돌보고 되살려야 합니다. 집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정쌤의 로컬에서 온 11번째 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산으로서의 비중이 큰 우리의 주거 현실 속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권이라는 기본권 측면에서뿐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주거 정책을 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6개의 지역 MBC가 함께한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마지막 총정리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